진정한 양극화 훈련은 존투를 낮추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 자전거들이 딱 있다, 다. 예. 뭐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아쉽게도 중간 때부터 약간 마이크 하나가 죽는 바람에 소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영양부터 다시 찍게 됐습니다. 탄수화물 이제 콜라 2캔 뭐 1시간에 그 정도 그쵸. 먹는다까지 했는데 이제 존투를 탔는데 그 파워가 낮은 존투,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존투 뭐 200W 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파워가 조금 낮으신 분들도 그만큼 먹어야 되나에 대한 것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존2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상위 존2냐 하위 존2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맞겠죠. 네. 그게 참 이게 트리키하다. 그러니까 참 미묘해요. 왜냐면 찍고 나서 저도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댓글들로도 많이 문의를 주시니까 이제 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투를 하더라도 하위 존투로 해보고, 그다음 제가 원래는 이제 상위 존투를 많이 했잖아요. 중단이나 상위 파워를 내려서 하위 존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탄수화물 필요량이 줄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상위 존투를 할 때는 1시간에 탄수화물 거의 한 80g, 90g 먹고 했는데, 그때가 1시간에 한 880칼로리 정도 쓰죠. 근데 이제 하위 전투로 내려가니까 1시간에 한 780칼로리 정도 쓰면서 5, 60g 정도? 네, 60g, 네. 50g, 60g. 저도 해봤는데 네. 딱 하위 존투에서 1시간당 80g씩 먹던 탄수화물 양이 50에서 60g 정도로 줄어도 크게 부담이 없었고 파워 내는 데 있어서 지속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막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그 탄수화물 얼마나 먹는 게 좋은가를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가 그 팻맥스가 있잖아요. 팻맥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200W일 때 지방을 제일 많이 태운다. 그럼 그거를 오버해서 근데 210W, 20W 넘어가면 지방 연소는 줄어들면서 탄수화물 급격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대로 가면은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더 이제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제 기준으로는 타면서 허기지기 약간 전, 그리고 타고 나서도 막 너무 배고파서 뭐 찾아 먹고 이렇게 안 될 정도로 딱 유지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 레벨에서 조금 허기지다로 내려가면 이제 살을 빼는 데 집중하는 거고, 조금 괜찮다, 포만감까지는 아니지만 괜찮다 되면 살을 뺀다기보다는 이제 파워를 늘리는, 살은 그대로지만 그런 탄수화물 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팻맥스에서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적당한지는 먹어봐야 알아요. 근데 그 기준은 이제 한 50g에서 50g을 초과해서 10g 정도 초과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10g 정도 좀 부족하게 먹어보기도 하면서 본인의 이제 탄수화물 양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팻맥스가 넘어가면 정말로 급격하게 탄수화물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먹을 때 내가 팻맥스를 넘어가는 존2일 때에는 탄수화물 양이 이제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당 먹는 양을 정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계속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시간을 보고 시간이 딱 타이밍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계속 먹어줘야 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처럼.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 5분이면 5분 정해놓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먹어야 되지만 하시다 보면 그냥 안 봐도 자연스럽게 돼서 1시간 탔더니 딱 맞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었었냐면, 내가 그 준비해둔 탄수화물 있잖아요. 내가 그게 시선이 딱 가잖아요. 그럼 일단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을 봐서 내가 5분이 지났다 그러면 한 모금, 뭐 10분이 지났다 2모금, 이런 식으로 시선이
먹을 걸로 가면 바로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맞아요. 네. 얼마나 먹어야 되냐를 시간을 보고 먹습니다. 그게 이제 제 노하우고 이제 그러면서 한 시간에 내가 몇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었는지는 계산을 이제 해 나가야죠.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사실 좀 너무 과하게 먹으면 이제 조금 체중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끝났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오히려 체중이 더 불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내 70kg에 만약에 이제 전투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500g이든 1kg든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근데 오히려 70.5, 네, 71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아, 내가 좀 많이 먹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그다음 라이딩 때, 그다음 훈련 때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의 한도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사람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동의합니다. 예, 완전.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거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한테는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쪽에 적응을 위해서 탄수화물 먹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상위 전투에서 사실 탄수화물 먹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첫 번째 우리 녹화가 끝나고 나서 네. 하면서 탄수화물을 이제 줄여봤는데, 당연히 이제 아예 존투도 사실 존 원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놀면서 탔거든요. 원래는 약간은 집중을 해서 타요. 왜냐면 평균 파워 250은 맞추자 이렇게 타니까. 근데 평균 파워 한 180, 200 뭐 이렇게 해서 타니까 탄수화물이 확 줄더라고요, 먹는 게. 맞아요. 저도 네. 그걸 느꼈고 평소에는 한 220, 230으로 타자 이랬을 때 먹는 양보다 오히려 한 10% 정도 파워를 줄였을 때는 편안하게 먹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편안하게 이제 나오는 파워에서 사실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네.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존투를 많이 타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존투를 상단, 중단, 하단 중에 어디를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일단 하단하고 중단을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영역대에서 탄수화물은 다시 돌아간다면 시간당 얼마 정도를 먹겠다? 60g 정도 딱. 네. 거의 저랑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원래는 좀 상위 전투 성애자죠. 제가 그렇죠. 약간 그렇죠, 템포 그렇죠. SST 많이 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서준영 선수랑 같이 인터뷰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조금 내가 살살 타는 날에 조금 더 살살 타고 세게 타는 날에 확 집중하자 해서 며칠 해보니까 오히려 하단, 중단 전투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칼로리 소모량은 조금 줄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더 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이 약간 줄었습니다. 1kg 정도. 그렇게 안 줄던 체중이.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 진정한 양극화 훈련은 존투를 낮추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존투가 높으면 피로가 오히려 조금씩 쌓이는 것 같고 하단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이제 용량에서 탄수화물 말고 다른 거 혹시 뭐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꼭 하고 싶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섭취를 했던 이제 BCA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먹고. 네. 저도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그 다음에 크레아틴도 좀 많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레아틴이나 BCA보다는, 비타민군, 그 다음에 미네랄 쪽, 전해질을 거의 안 챙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생수, 오로지 생수하고. 전해질은 사실 뭐, 운동 중에 이제 휴식 시간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포칼이나 이런 걸로 좀 채웠던 것 같고, 타면서는 좀 안 채웠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그죠? 전해질. 요새는 엄청 잘 챙겨 먹어요. 맞아요. 저도 전해질은 밸런스를 최대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땀으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다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실험실에 땀을 보내볼 수는 없으니까 양을 좀 먹어가면서 맞아요. 내가 좀 더 늘려가거나 줄여가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름에
그 땀 말랐을 때 딴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소금 많아 맞아요, 하면 맞아요. 전해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소금 왜 이렇게 없지? 그런 사람은 조금 덜 드셔도 돼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땀샘에 이렇게 땀이 배출된 그 땀에 재흡수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네.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양이 다르고 나오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땀이 배출되는 속도도 중요하고 흡수되는 어떤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걸 찾아 나가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것만 보면 나 이게 영양에 대해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영양은 이게 몸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전해질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 땀에서 얼마나 미네랄이 뭐 이렇게 소실이 되느냐도 다르고 그거 말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저희는 알잖아요. 설악 때 해봐서 그쵸. 설악 때 출발할 때는 춥고 나중에는 덥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출발하고 처음 1시간 동안 만약에 전해질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마렵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한두 시간용 물에는 전해질을 엄청 조금 그리고 나중에 거는 전해질 많이 이렇게 해서 가야 뭐 예를 들어 코스 기록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화장실을 그 내에 2번을 가야 되고 3번을 가야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한번 소변 보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출발했다는 가정하에 거의 내가 그 1km를 손해를 보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룹하고 또 소통을 해서 쉬는 시간에 같이 같이 화장실 갑시다. 같이 출발합시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되고 너가 마려운 것 같으니 우리 같이 그렇죠. 이게 상부상조죠. 그렇죠. 비타민, 미네랄 말씀하셨고 미네랄. 다른 건 또 없으세요? 일단은 정신적인 부분, 티로신, 그 다음에 태아닌, 뭐 이런 것들,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티로신이나 아미노산, 아미노산 계열이고 그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좀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카페인도 그냥 커피로 마시냐 부스터로 먹느냐 이게 기분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저는 카페인을 커피로 마셨을 때보다 부스터로 먹었을 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그리고 그거 말고 잔트렉스 드셔보셨어요? 잔트렉스 잘 먹었죠. 그것도 느낌이 좀 부스터랑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 마일드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심장을 때리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올려주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약간 기분이 그렇죠. 기분이 뭐랄까 좀 이게 힘든데 페달링 하자가 아니라 좋아 페달링 좋아 막 이거 돌리고 싶어. 네. 약간 예열이 잘 되는 기분? 그렇군요. 저도 사실 비타민 계열은 당연히 다시 돌아간다면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이제 종합 비타민 무용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이클링이라는 또는 뭐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유산소 운동 특히 사이클링에서는 탄수화물을 소모하고 소화해서 대사시키고 할 때 이제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뭐 많이 먹어서 뭐 탈날 건 없잖아요. 비타민 B도 이제 종류가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챙기시는 편이에요? 저는 활성형인 비타민 B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B1이랑 B12 그리고 12 중에서는 이제 메틸코발라민이 보통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아데노실 코발라민이랑 같이 먹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 그 2개가 다 꽤 충분히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먹죠. 그리고 비타민 D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약간 오프 시즌 한정. 그렇죠. 추울 때 우리가 해를 못 보니까. 해를 보면은 비타민 D는 합성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아르기닌이고 뭐고 막 아르기닌, 카르니틴 뭐 다 먹어봤어요. 오르티닌 뭐 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효과 못 봤었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액상으로 된,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는 그 앰플이라고 하죠. 그런 데 담긴 거를 먹었을 때 효과를 꽤 본 게 있어서, 아, 그러면 내가 아르기닌도 다시 돌아간다면 가루 말고 앰플형으로 이제 세게 타는 날에 먹어야 되겠다. 요즘에는 홍삼은 안 먹어요? 그 예전에 많이 먹었잖아요. 홍삼 예전에 먹을 때도 솔직히 뭐 그렇게 효과 있어서 먹은 건 아니고 그냥 뭐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먹는 거는 얼추 됐고, 장비를 이제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 우리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프레임 어떤 프레임 탈까? 에어로 올라온드, 그다음 세미 뭐 다 있잖아요. 저는 에어로입니다. 의외네요. 지금 타막 SL8. 그 당시에는 사실상 타막이나 이런 자전거들이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맞으셨어요? 그때면 SL3 정도. 일단 딱딱한 느낌이 좀 맞아요. 싫었던 네. 것 같고, 저 딱딱했어요. 네, 승차감이 좀 안 좋으면은 장거리를 탈 때 피로감이 굉장히 좀 많이. 만약에 15년 전인데 지금 살 수 있는 프레임은 지금 파는 프레임이다 하면 어떤 거? 지금 우리가 타막 SL3랑 막 마돈 7 시리즈랑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뭐가 좋지? 아까 근데 에어로 얘기하셨고 그렇죠. 너무 네. 딱딱하고 승차감 나쁜 거는 근데 싫었다. 현재에는 사실상 그 타막이 오히려 이제 많이 소프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치 봐도 그래요. 네, 옛날 거보다. 그 당시에 너무 딱딱했던 느낌이 있었고, 타막은 SL8 정도 기준에서는 저한테 딱딱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즘 자전거들이 딱딱하다고 해도 옛날 자전거에 비하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거 중에 비비 강성이 엄청 높은 게 생각나는 건 뭐 자이언트 프로펠 TCR 이 정도?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갔는데 네. 지금 자전거들이 딱 있다 다 예. 뭐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타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타는 데는 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저는 안 타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서벨로 S5 타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탔던 서벨로 S5는 저랑 좀 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에어로 아까 말씀하신 에어로는 만족하고 그렇죠. 에어로는 타막보다 만족하고. 더 에어로 하잖아요? 타보면? 훨씬 평지나 에어로한 면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상성이 안 맞아요? 일단은 힘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서벨로. 예. 힘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섬세하게 또. 잘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타막은 좀 더티하게 타도 돼요. 막 때려 밟아도 다 받아줘요. 잘 나가고. 내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힘을 써도 얘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게 어떻게든 만들어주는데, 서벨로는 이 좀 더티하게 타면 얘는 안 받아줍니다. 안 나가요. 그럼 예를 들어 예. 더티하지 않다고 하면 예. 존 2, 3 영역까지는 페달링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타면 서벨로가 예. 괜찮다. 예, 똑같은 파워라고 해도 확실히 서벨로가 평속에서 한강이나 이런 데 제가 항상 전투하고 오면은 이제 타막하고 비교하면은 한 1 정도에서 1.5 정도씩은 꼭 차이 나는 것 같고, 그 전에 림브레이크 탔을 때랑은 한 2.5에서 3씩은 차이 났었습니다. 그 전에 림브레이크가 올라운드 중에서도 되게 에어로 성능이 안 좋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막 그거 말고 이제 업다운이 있는 코스에서 막 쥐어 짜면서 타야 될 때는 타막이 좋다. 그렇죠. 분원이다. 그러면 타막이 좀 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군요. 사실 림브레이크 S5보다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 S5가 약간 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막 힘을 먹는다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힘을 얘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막 주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얘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잘 주면 되게 반응을 잘 해주는데, 이제 정말 한계점까지 내가 쥐어짜서 끌어올렸을 때, 내가 막 파워를 엄청 힘들게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일 때, 한계점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막은 진짜 막
막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져도 그렇죠. 파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훈련하기에는 올라운드성의 그 바이크들이 다루기 좋고 아무렇게나 막 눕혀도 잘 나가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멘탈이 맞아요. 이렇게 막 해서 존 5를 6를 막 계속 넘나들면 몸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훈련 코스가 있는데 네. 이제 엄청 각이 세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올라가고 최대 경사도가 한 35%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24%에서 35% 사이로 이제 올라가는 아주 힘든 코스인데 그 부각의 마이너한 크기요? 그렇죠. 네. 예, 멘탈을 좀 음. 이렇게 깨워야 될 때. 네. 그리고 그 내가 이제 한계점 이상으로 몸을 강제로 개방을 시켜주는 코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한계점을 가져가야 될 때 코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때 림브레이크로는 제가 그때 콤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벨로 S5로 기변을 하고 갔는데 내렸어요. 네. 끌발을 했습니다. 네. 몇 번을 갔는데 진짜 계속 끌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초기화가 됐나? 뭐지? 근데 이제 타막으로 갔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네. 서벨로가 S5가 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양내리막이랑 평지랑 야구로 막 진짜 좋아요. 잘 나가요, 엄청. 타막보다도 빠르잖아요. 엄청 근데 빠르죠. 예, 그렇게 한계점에 봉착을 했을 때 그렇죠, 뭔가 이제 아무렇게나 막 힘을 줘도 그렇죠, 받아주고 좀 몸에 부담이 덜한 거는 좀 가볍고 그렇게 부드러운 거였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서벨로 S5는 이 긴 장거리에서는 굉장히 저는 힘을 많이 세이브했고 실제로 설악에서도 예. 엄청 기록을 많이 단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때. 그렇죠. 6시간 40분대로 들어왔었고 실제로. 그래서 S5 굉장히 에어로한 면 때문에 오히려 평지에서 힘을 많이 아끼니까 어필에서 힘이 너무 났어요. 그 점이 저는 서벨로 S5의 최대 장점이었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15년 전이면 타막 SL3를 타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그 자전거 사진이 있는데 그때 사진을 김한장 프레임. 네, 김한장 프레임이라고 그때 네, 탑튜브에 김한장 얹어져 있다. 네, 탑튜브 앉아가지고 다운힐 하다가 턱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탑튜브가 크랙이 난 채로 사실 그때 그 대회를 1등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 인생 첫 1등인데 그거를 그 탑튜브 크랙 난 SL3로 했고 피니시하고 보니까 크랙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애를 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엄청 기술이 잘해서 있던 게 막 예, 새 것처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카본 검은 거를 딱 해놨죠. 그쵸, 도장하지 않는. 네. 네. 어쨌든 그거는 저도 상당히 딱딱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명산 이런 데 갈 때 거의 무한 댄싱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뭔가 힘을 먹으면 계속 밟고 싶지 맞아요. 않고 계속 근육도 데미지가 가는데 그렇게 비비 강성이 워낙 강하니까 댄싱을 엄청 길게 하고 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댄싱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막 댄싱 굉장히 그 느낌 좋고 서벨로는 댄싱이 좀 그 어려워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댄싱을. 이 타막은 댄싱을 했을 때 핸들 쪽으로 뭔가 딱 그 체중을 얹혀놓고 뒤에를 좀 이렇게 데려가는 기분이었다면 서벨로는 댄싱 할 때 뒤에서 좀 이렇게 몰고 가는 댄싱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당겨가면서 몰고 가는 댄싱을 구사했었고 그게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서벨로는. 네. 저도 여러 프레임에서 이제 저는 댄싱을 많이 어필해서 하는 이유는 어필에서 시팅 페달링이 완벽하지 않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젖산이 빨리 쌓여서 댄싱을 많이 썼었는데 프레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 댄싱 같아요. 하는 방법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변을 하면 아 이거 댄싱 별로야 라기보다는 걔한테 네. 맞는 댄싱을 찾고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댄싱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댄싱을 다 구사하면서 이 자전거는 이런 댄싱을 했을 때 잘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이 자전거는 이런 댄싱을 해야 잘 받아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특히나 이제 에어로 자전거는 사실 댄싱을 했을 때 좀 빠른 댄싱보다는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댄싱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타막은 좀 이렇게 경쾌하게 빠르게 이렇게 치는 댄싱이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재밌게 그때 당시 쓰던 제 SL3 타막도 빠른 댄싱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걸 썼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기변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서벨로 S5를 탈 것 같아요. 근데 림브레이크를 탈 것 같아요. 림브레이크. 솔직히 이것도 좋긴 한데 림브레이크 S5가 저한테는 느낌이 댄싱 느낌이든 아니면 어필을 시팅으로 쫙 가는 느낌이든 다 좋아서 승차감도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우중 브레이킹 빼고는 솔직히 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 다시 간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 이제 에어로 테스트 결과도 보고 막 했을 때 그냥 궁금한 거는 오스트로 신형이 어떨까? 꽤 좋지 않을까? 2.0. 네. 그러면 그거 말고 프레임은 이제 그렇고 네. 그거 말고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이제 바퀴. 프레임 다 예. 바퀴죠. 예, 바퀴죠. 바퀴 어떻게? 저는 이제 80mm. 네. 예, 무조건 하이림 80mm입니다. 앞뒤 다 80mm? 예, 80mm. 뒤에는 사실 좀 변태스럽긴 한데 24mm에서 이렇게 좀 30mm 정도를 선호하는데 보기에는 좋진 않죠, 사실. 근데 사실 이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이 약간 더 낮고 요즘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약간 더 낮고 뒤에 약간 더 높게 나오는데 그게 익숙해져서 예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미의 어떤 기준에서 앞에가 너무 크면 대도 얼굴이 크고 몸이 작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빈폴 자전거. 빈폴 앞이 자전거. 바퀴가 큰 거. 그거 예쁜 거의 대명사였잖아요. 지금 이제 자전거의 어떤 그 로드냐 아니면 일반 뭐 생활차냐 이런 거에 뭐 미니벨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미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 뭐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예, 뒤에는 별로지만, 한 예. 30mm 예. 내외의 예. 낮은 림, 앞에는 80mm 정도의 하이림. 뒤에 낮은 림으로 어필을 잡고 그렇죠. 앞에 높은 림이 이제 에어로 성능에는 그렇죠. 앞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평지를 잡고. 좋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좀 몇 번 탔었고 굉장히 느낌도 좋았고 그때 선구자적으로 그때 저는 앞에 404 58mm 뒤에 24mm 이렇게 끼었었어요. 그때 입상하던 셋업이죠 그게 저한테. 만약에 형이 다시 가신다면 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휠로 아니면 지금은 다 디스크구나.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그냥 80mm 클린처 앞뒤로요? 앞뒤.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자전거를 재미있게 맛있게 탔던 자전거들이 80mm 하이림의 클린처였고 물론 이제 휠랩의 그 초창기에 클린처 80mm 굉장히 커스텀 휠을 엄청 가볍게 만들어 엄청 가볍게 만들어준 바퀴를 재미있게 탔었고 설악도 그걸로 나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평지도 재미있었고 어필도 사실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술력으로 80mm 말고 50mm를 만들면 더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80mm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림이 좋은 이유가 승차감이 일단 그 페달링을 했을 때 느낌이 하이림에서 좀 더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꾸준히 돌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80mm가 좀 더 저는 느낌적으로는 좋았어요. 페달링의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힘을 계속적으로 줬을 때 뭔가 끊임없이 내가 힘을 계속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림이 두꺼워야지 저는 좋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어떤 말씀인지 저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관성이 그렇죠. 계속 밀어주니까 우리가 4점을 약간 끈적하게 계속 돌리면서 넘어가는 그 느낌. 맞아요. 데미지가 다리에 오거나 자전거가 너무 팍팍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쫙 가는. 그렇죠. 부드럽게. 그러면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고각 어필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80mm. 그래서 댄싱을 할 때 좀 잘해야 돼요. 댄싱을 되게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댄싱도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돌리면서 코어를 좀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느낌으로
예, 댄싱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밸런스를 앞쪽에 그냥 체중만 실어주면서 뒤로 거의 많이 댄싱을 했었어요. 뒤쪽으로 끌어올려주는 댄싱을. 그 약간 그거 느낌이잖아요. 핸들바는 이게 지탱을 하는데 그렇죠. 뒤에는 약간 물고기 그렇죠. 꼬리처럼 예. 이렇게 샬랑샬랑. 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저만의 선호인 줄 알았어요. 하이림 좋은 게. 왜냐면 저는 이제 그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전투를 해서 평균 파워를 230와트로 한강을 쭉 왕복을 하고 왔을 때 평속이 38이 아니라 39가 찍혀 있으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조건 하이림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림이 어쨌든 조금 무겁고 약간 그 댐핑이 있기 때문에 4점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페달링이 평지에서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걔를 계속 타면은 저는 단점은 그거였어요. 그 MCT 같은 데서 막 네. 2분, 1분, 2분, 3분짜리 막 6점대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훈련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흥미가 조금 떨어진다? 맞아요. 너무 하이림을 쓰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회를 그때 많이 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느낌들을 굉장히 느끼면서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그 상황의 어떤 속도 이런 거에 집중은 잘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냥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페달링을 해야 좋구나. 내가 이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파워를 냈을 때 굉장히 페달링의 느낌들을 계속 느끼면서 내면의 어떤 그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신경을 굉장히 썼고 페달링을 섬세하게 부드럽게 뭔가 좀 힘을 느끼면서 탔던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걸 더 선호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라텍스 튜브에 80mm까지 끼면 그게 이제 엄청 극대화가 되죠. 그 정도 스펙에 지금 휠레필이 이제 세중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젝트 V78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앞 77mm, 뒤 80mm인데 다른 회사 50mm 휠들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측풍에서 더 털리지 않고 무게도 1400g 초반이니까 그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원하시는 것 중에. 근데 지금 이제 시승 조금 오래 해보시라고 올타 50mm 1190g짜리 그렇죠. 올타 들여서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떠세요? 일단 올타는 반응성이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좀 더 느낌은 좋은데 네. 타막하고의 느낌을 봤을 때는 승차감에서는 약간 더 답이 뭔가 느낌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네. 타막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래요. 어디 끼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승차감 답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타는 뭔가 좀 가볍고 그래서 반응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스에서도 올타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답 같은 경우는 측풍에도 좋았고 독주로 혼자 탔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답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층이 선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레이스를 하는 선수부터 그냥 자전거를 혼자 즐기는 라이더들까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공학자로서 그냥 제일 빨리 가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카본 스포크 쓰면서 스포크 3개씩 모여 있잖아요. 걔들이 가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사실 TTT처럼 앞에 하나는 바람을 맞지만 뒤에 2개는 별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50mm지만 타 회사 한 60mm 이상의 항속을 하면서 승차감을 확보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타서 막 해보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다시 15년 전에 돌아가서 휠을 쓴다면 그때 15년 전에 제가 쓰고 있던 휠이 아마 앞 404, 그렇죠. 뒤 24mm 클린처. 앞은 또 튜블로 뒤는 클린처였어요, 그때. 맞아요. 근데 다시 저는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시장 상황 말고 지금의 휠들 중에서 한다면 제가 휠랩을 운영하는 입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휠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제 휠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지금 제일 타고 싶은 거는 V78이긴 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림 높이가 높고 제가 좋아하는 림 높이 높아서 항속이 좋은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가벼워서 댄싱 할 때 이럴 때도
거의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올타 50, 65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은. 그렇다면 타이어. 타이어. 네. 저는 이제 비토리아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설악에서 좀 좋은 기록을 많이 줬고, 내구성은 좀 안 좋은데 대회 직전에 항상 갈아서 한 번 정도 주행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나가는데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르사 프로요? 코르사 프로 스피드. 걔는 네. 솔직히 이길 자가 없죠. 왜냐면 네. 얘는 성능에 완전 몰빵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많은 분들께는 걔는 좀 지우개라서. 500km. 그렇죠. 500km죠. 저희 이제 기준으로 일주일간 라이딩을 했을 때 최소 400에서 500km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뒷타이어는 벌써 날아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지금 우리 시합 말고 예. 평소 세팅을 평소에. 한번. 평소 세팅으로요? 이제 제가 선호하는 것과 제가 지금 실제 쓰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쓰는 거는 튜블리스에 그냥 아무거나 써요. 네. 예. 사실 별로 가리진 않아요. 어. 근데 주로 이제 선호하는 타이어 중에는 코르사 프로까지. 예, 프로. 스피드 말고. 스피드 빼고. 네. 프로 이제 4mm, 26mm. 네. 예, 세팅을 좀 선호했고. 네. 얇은 거를 좀 좋아하시네요. 앞에는 좀 이렇게 그 타이어 24mm여도 저는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주행을 했었고요. 코너 많이 누워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린인으로 좀 타는 거를. 자전거는 조금 서 있는 편이라서 괜찮은가 보네요. 그렇죠. 충분히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코르사 프로 스피드는 500km, 운 좋으면 1000km인데. 그렇죠. 운 좋으면 1000km. 그냥 코르사 프로는 얼마나 가요? 한 3000km 정도. 뒤에 기준이죠? 네. 뒤에 기준으로는 한 2500에서 3000km였던 네. 것 같고, 네. 앞에는 거의 뒤 타이어 2번 갈면, 네.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느낌이 좋다. 속도도 좋다. 예. 이거죠. 네. 느낌과 속도 둘 다 좋은 거는 코르사 스피드. 속도만 좋은 게 5000S. 그렇죠. 속도만 좋으면 5000S. 느낌은 좀 별로예요.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느낌만 좋다. 그러면, 벨로플렉스. 그렇죠. 그런 거 네. 똑같이 느끼셨구나. 그렇죠. 저도 솔직히 이제 벨로플렉스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평소에는 벨로플렉스 지금 코르사 레이스든 에보든 튜블리스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세팅할 때 이제 실란트도 너무 가려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한 이틀 정도는 바람이 좀 빨리 빠지고 점점점 안정화가 되고 뭐 이런 불편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펑크도 잘 안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탈 때 똑같은 100km를 탈 때 이 느낌이 좋은 걸로 100km를 타면 이렇게 상쾌하고 이제 페달링에서 뭔가 배우는 게 이거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그런 그리고 페달링이 깔끔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속도만 빠르고 느낌이 별로인 거는 솔직히 약간 시합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번 시즌도 저는 그렇게 지금 셋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합용은 다른 거지만 평소에 타는 거는 벨로플렉스 앞에는 코르사 레이스 왜냐면 뒤에는 코르사 에보 왜냐면 뒤에는 마일리지가 좀 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 다 25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증은 한 27.5mm 나올 건데 저는 벨로플렉스 타이어의 그 느낌이 주는 그 몸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 저는 작지 않다고 봐요. 뭔가 페달링 선생님 느낌? 너 이거 페달링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깔끔하게. 체인 오일이라든지 뭐 다른 뭐 핸들바라든지 다른 거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왁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실카도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저기 팟에 설치되어 있는 건 저거예요. 그 처음 풀릴 때 엄청 오래 걸리죠. 네. 그 실카 핫왁스 X. 핫왁스 X가 제일 비싼 건데 걔가 그러니까 한번 뜨겁게 해서 담가서 빼면 한 5, 600km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왁스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귀찮은 거. 귀찮은 거. 딴 건 그냥 뿌리면 되는데. 실제로 체인 3개를 돌려서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길게 가는 거. 이번 시즌에도 그거.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계획은 계속 이걸 쓸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구동계도 좀 깨끗하고, 확실히 깨끗하죠. 관리하기도 좋고, 기름도 안 튀고. 롤라 탈 때가 좀 문제죠. 롤라 탈 때, 바닥에 거의 뭐 비듬처럼 막 수북하게. 근데 이제
아마 15년 전에는 기름을 아마 건식 오일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건식 오일을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는 라이딩 전에 무조건 건식 한번 쫙 발라주고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뭐 왁스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사실 그 진섭이 형 기억나세요? 저희 예. 용산 예, MTV 예. 그 임진섭이라고 뚜르드 네. 코리아 막 2등 하셨던 맞아요, 맞아요. 형이 그 형이 사실은 왁스랑 비슷하게 양초를 예. 이렇게 체인에 대고 해서 돌려서 했던 기억이 나요, 시합 때. 그래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알긴 했었는데 다들 그게 더 좋다는 거는 잘 몰랐죠. 좋다는 게 이제 뭐 구동 저항해 준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체인 수명이 좋아요, 걔가. 맞아요. 실제로 지금 한 2만 정도 썼는데 아직까지 뭐 쓰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오래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저희가 그 사이클링 세라믹에서도 왁스가 나와요. 약간 하늘색? 그런 네. 그 녹여서 쓰는 왁스가 나와서 그게 조금 그 주장하는 바가 꽤 괜찮길래 한번 지금 실카코 다 쓰면 한번 써볼까 싶어요.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그 녹여서 쓰는 왁스는 그렇죠. 쓰시겠다. 네, 그거는 네. 귀찮지만. 귀찮지만 무조건 씁니다. 네. 확실히 깨끗한 게 큰 것 같아요. 네. 스프라켓이랑 다. 실제로 분해 정비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뭐 비를 맞아서 베어링이나 이런데 뭐도 있겠지만은 일단 구동계를 세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해를 해서 닦으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해 정비를 하는데 사실 왁스를 쓰고 나서 비를 안 맞추면 분해 정비를 거의 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방금 이제 비 맞고 베어링 얘기하셨는데 네. 세라믹 베어링 뭐 비비나 풀리나 어디든 휠이나 네.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세라믹 베어링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허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라질 것 빨라질 것 같고 예, 실제로 세라믹 풀리 네. 썼었습니다. 리테이너가 뭉개져서 프레임을 해먹었죠. 예. 저랑 똑같이 저도 프레임 하나 부쉈어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잘 정비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베어링 쪽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지식도 이제 좀 부족했고, 예. 그럼 다시 쓴다면 예. 잘 관리를 하면서 세라믹 베어링 쓰느니 그냥 스틸 베어링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세팅을 하고, 최대한 세팅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타는 걸 원하거든요. 비비 같은 경우에 혹시 뭐 특별히 좋거나 느꼈던 건 없었어요? 에서 안 좋은 그 세라믹 베어링에 대한 어떤 불신을 비비 인피니트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많이 깨졌죠. 오, 네. 써보셨구나. 저도 그때 그 지금 인트로에 나오는 그 우승했던 왕중왕전? 무주 챔피언십 우승할 때도 사실 그 시즌에 그걸 썼어요. 비비 인피니트에서 나온 세라믹 베어링. 썼는데 이제 걔는 이제 베어링도 좋지만 그 쉘이 금속으로 아예 돼서 이게 약간 비비 강성을 조금 부스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벨로에서도 써봤고 거기에서 좋은 이제 느낌을 받아서 지금도 탐하게도 쓰고 있거든요. 비비 인피니트. 예. 좋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거기 세라믹텍이라는 데서 나온 세라믹 베어링 들어가 있는 그거. 그렇죠. 예. 가격도 상당하고. 세라믹 스피드보다 더 높습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세라믹 베어링에 대한 신뢰도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세라믹 베어링 하면 사실 그 아주 짧은 주기에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과 또 비비 같은 경우는 베어링 쪽 정비를 위해서는 또 크랭크를 따줘야 되잖아요. 그 정비성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이제 안 하는 거였는데 비비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정비를 하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좋아서 오래 갔죠? 네, 아직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 시즌 그냥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내구성 보고 예. 휠랩에서 휠에 쓰려고 몇 번을 컨택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봤는데 왜냐면
그 세라미텍이라는 베어링, 휠 베어링을, 왜냐면 BB 베어링은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세라믹 베어링은 그 BB 인피니트에서 나오는 그쵸. BB 세라믹 BB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다 그냥 스틸로 그렇죠. 하시겠다. 예. 아. 정비성. 네. 아, 네. 옷. 원피스? 원피스는 좀 그렇고,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옷을 좀 입고 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루즈 핏이었어요, 다들. 그쵸. 그 당시에 질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붙여서 입는다기보다는 약간 네, 예, 펄럭펄럭하게 입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도 이제 팔 있는 것도 펄럭펄럭하게 많이 입었었던 것 같고, 저지도 좀 너무 딱 붙으면은 사실 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은 헐렁해야 되고, 핏감이 편한 걸 좀 더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실 물론 이제 딱 붙어서 편한 옷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섬유의 어떤 소재들이 그렇게 막 편한 소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딱 조였을 때 약간 예. 맞아요. 언제부턴가 확실히 이게 신축이 엄청 잘 되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그쵸. 애들이. 그때 사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저희 팀의 다른 형들보다 제가 그쵸. 훨씬 핏하게 입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때도 파워미터를 썼기 때문에 이게 와 이거 루즈하게 입으니까 파워 손실이 되게 많구나. 에어로 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번 시즌에도 물론 타이트하게 그렇죠. 투 피스든 원 피스든. 전 투피스는 이제 안 입은 지 오래됐어요. 아. 저는 무조건 원피스만 입고 있습니다. 전투 지금. 타실 때도. 무조건 원피스. 그냥 모든 옷이 다 원피스고, 투피스는 사실 팀복 하나 정도는 있고, 다 원피스예요. 네, 전부 다. 어떤 이유에서? 투피스는 입었을 때, 네. 속도가 원피스랑 무조건 달라요. 네. 그건 그렇죠. 예,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투피스를 입고 나가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은. 잘 안 나가요. 내가 평소에 나오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실제로 이제 공기정을 받으면 내가 자전거를 탔을 때, 파워가 잘 안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여쭤봤지만, 저도 돌이켜보니까 요새 야외 라이딩은 거의 원피스로 타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 용산 레이싱 예. 또는 그 후에 이제 큐브 용산 레이싱, 그쵸. 용산 레이싱 까르마토가 용산 레이싱, 큐브 레이싱. 되게 약간 선구자였던 게 그때 아무도 안 하던 팀복을 원피스로 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죠. 되게 빠른 그쵸. 원피스 만드는 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해에도 상당히 그 펠로톤을 주도했던 그런 그 특히 평지 내리막 이런 데서 그걸 했었던 만큼 원피스는 상당히 특히 원피스는 투피스보다 상당히 물론 빠르지만 그 와중에 솔직히 그냥 저냥 만든 원피스는 투피스랑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근데 확실히 잘 만들어서 빠른 거는 확실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원피스끼리도 여러분 막 1와트, 2와트 차이가 아닙니다. 10와트씩 차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만든 건. 원피스 같은 경우는 10와트씩 차이 나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는 파워잖아요. 네. 10와트면. 맞죠. 그래서 기분이 다르죠. 그렇죠, 탈 때의 그렇죠. 기분이 네. 일단 다르죠. 맞아. 그렇군요. 신발. 클리슈즈. 네. 제가 본트를 굉장히 오래 신었거든요. 제가 16년도부터 저는 네. 거의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저는 그 본트가 창립하고 처음 그 약간 이건 컨셉 슈즈인가 싶을 정도의 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 A1이라고 있어요. 본트의 첫 작품. 저는 그것부터 탔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본트로 계속 쭉 가시는 거죠? 예. 이번 연도도 본트고 끈 슈즈.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도 본트로 타겠다. 예. 본트가 끈 슈즈, 확실히 네. 좋습니다. 예. 네. 끈 슈즈를 입문을 작년 가을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보아 다이얼보다는 끈 슈즈를 무조건 신을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다이얼은 좀 발등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고 끈 슈즈 같은 경우는 발등이 굉장히 편했었던 지금 편하고 그게 이유가 그거죠. 그 끈이 이렇게 한
5단계 이게 그죠? 있는데 그걸 여기는 많이 쪼고 여기는 적게 쪼고 맞아요. 이걸 자기 발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이얼을 돌리면 다 같이 텐션으로 되니까 맞아요.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였을 때 발등의 가피가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느낌 때문에 네. 이 발등의 압을 조절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압력 때문에 그런지 발바닥이 많이 아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발바닥이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발등하고 발바닥의 통증이 없어지는 거를 끈 슈즈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면 끈 슈즈를 예. 과거에 나한테 추천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끈 슈즈를 이번에 이제 본트 베이퍼 레이스로 처음 베이퍼 써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끈 슈즈 그 전에도 여러 개 써본 입장에서 이거 많이 달라요, 다른 것들이랑. 뭐가 많이 다르냐면요, 끈이 다르다. 끈에서 끈적끈적한 거 못 느꼈어요. 맞아요. 처음에 약간. 줄을 끼워야 되잖아요. 네, 뭐. 줄을 이제 끼우는데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맞아. 예. 그게 엄청 커요. 왜냐면 원래는 우리 그냥 뭐 축구하든 뭐 운동하든 그 끈 있죠. 예. 그것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끈 슈즈 제가 뭐 지로도 신어봤고 신어봤는데 일반 다른 끈 슈즈 저 S웍스도 신어봤는데 이렇게 쪼았을 때 그 아랫부분 윗부분 쭉 올라오면서 쪼았을 때 이걸 여기는 좀 더 쪼고 여기는 덜 쪼고 해도 나중에 그게 이렇게 분산이 돼요. 왜냐면 미끄러워서 그렇죠.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본트 레이스는 그 끈이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끈적한 코팅된 끈이랑 아닌 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코팅된 끈을 쓰면 내가 조절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는 더 조이고 여기는 덜 조이고 이게. 그래서 그리고 끈 묶을 때도 이게 한 번 묶고 2번 묶을 때 이렇게 밑에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덜 풀리잖아요. 풀리지 않게끔 네. 꽉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TT 덕후 중에 그 끈 슈즈 되게 좋아하는 친구 있었는데 레이먼드라고 예. 필랩 글로벌 세일즈 그분은 원래 끈 슈즈를 좋아해서 썼는데 본트 T 트래커. 예. 근데 그 와중에 끈은 가죽으로 자기가 직접 했었어요. 왜냐면 가죽이 안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트 베이퍼 레이스에서는 아예 코팅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아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어로 효과도 더 있지 않다고 하셨나요? 끈 슈즈가? 네. 사실 저가 이제 측정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네. 얼마 전에 그 풍동 테스트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 아담 헨슨 같은 사람이 만드는 풀카본 슈즈 있죠. 아예 네네. 엄청 막 100g도 안 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보기에는 엄청 에어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밖에. 그것보다 끈 슈즈가 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풍동 실험에서. 네, 풍동 실험에서 그 슈커버를 안 한 끈 슈즈가 오히려 더 빨리 나와서 그게 이제 아마도 저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비행기 날개에 보면 그 리딩 엣지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앞면에 가까이에 그 볼텍스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류 생성하는 그 턱이 아니라 뭐랄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요쯤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맞은 그 공기를 난류로 빠르게 바꿔줘서 요 뒤에는 다 난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드래그가 공기장이 줄어들어요. 아마 끈 슈즈도 그 끈이 앞에부터 이렇게 다다닥 있잖아요. 이제 걔가 난류를 만들어서 이제 드래그를 전반적으로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2016년부터 18년까지 막 솔로 BA 많이 하면서 우승 많이 하고 했던 그때도 끈 슈즈. 끈 슈즈였어요, 저는. 그때는 그럼 슈커버는 안 하시고.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끈 슈즈라고 하면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런데 좀 이제 발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아주 좋은 그런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신을 때 벗을 때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양수역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2분 남아서 빨리 전철 타러 가자 했을 때 그 신을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발도 붓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헐렁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처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것도 있죠. 그 마지막 스프린트 치기 전에 이렇게 그쵸. 다이얼 딱 쪼는 그 맛은 또 없죠. 그렇죠. 그런데 포가차가 또 끈 슈즈를 신고 있다는 거. 포가차
이분도 알고 있었나? 왜 끈슈즈? 그러게요. 그 DMT 끈슈즈를 항상 신고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 저희 팀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본트, 저희 그렇죠. 올해 본트를 많이 그렇죠. 사서 신게 됐는데, 원사이클을 통해서. 예, 원사이클에서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신게 됐는데, 그렇죠. 거의 팀원 거의 10명 정도가 신는 것 같아요. 새로 본트를 신게 됐는데, 제가 그냥 워낙 코치님도 그렇지만, 예. 올해 신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했지만, 사실 다들 반신반의잖아요. 신어보기 전에는. 그렇죠. 좋다 하니까 해서 신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 그렇죠. 다들 좋아하고. 힘 전달 계셔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올 시즌에 저희 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택이 좀 많이 낮아지니까. 그렇지. 예. 본트의 최대 장점 또 하나가, 좀, 바닥이 얇다. 바닥이 얇아서,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을 다운을 시키기가 아주 좋은, 솔루션이 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신발들이 한 6에서 7, 8mm 정도의 스택, 그러니까 바닥 높이인데, 본트는 보통 3.6mm. 그쵸. 그 정도니까 거의 본트로 신발 바꾸면 이제 안정을 약간 낮춰야죠. 실질적으로 또 힐이 많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워낙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납작했었거든요. 요즘엔 좀 아치를 좀 잡아주더라고요. 약간 몰드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본트도 약간 사이클을 진심으로 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거 만든 게 아니라 신형을 탔을 때 와 이거 조금 이거 여기까지 생각해서 개선을 했네 하는 게 계속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걸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랫동안 똑같은 모델을 계속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거든요. 다른 이제 브랜드들은 뭐 한 2년, 3년 있다 리뉴얼 돼서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본트는 여전히 그 내가 원하는 그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왜냐면 모델이 만약에 바뀌면 그쵸. 내가 42.5 신던 사람인데 혹시 이번에는 43을 신어야 맞나? 요런 것부터 다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10년 전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를 신을 수 있다. 그리고 걱정 없이 피팅도 그대로 유지하기도 좋고요. 다음번에는 그쵸. 페달부터 해서 생각나는 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서준용 선수랑도 저희 한번 같이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이제 같이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편집하고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같이 해보니까 몸이 어떻게 힘을 쓰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타면서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게 가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어떤 교육하는 방식하고 많이 좀 결이 비슷해서 좀 놀랐고, 그 느낌들, 힘쓰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피팅 쪽도 굉장히 저랑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피드백들을 회원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서준용 선수의 어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랑 비슷해가지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내에서 얘기하는 거든 아니면 뭐 같이 타면서 뭐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것도 사실 어떻게 뭐 아니면 저기 부가콤 한번 같이 셋이 같이 한번 저는 발사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는 제가 발사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4분 5분에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서준용 선수를 보내주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길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할 게 계속 남네요. 그렇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